아니, 아직도 이런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나요? 도대체 이런 열악한 곳에서 뭘 배우란 거죠? 여기 영국의 한 여성이 한국으로의 파견을 앞두고 어떻게 한국 같은 열악한 후진국으로 파견을 보낼 수 있냐며 뒷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왕 타지로 파견 나가는 거 철도에 기반이 마련된 프랑스나 일본, 독일 같은 나라로 보내주면 어디가 덧나냐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에 도착하자 그 생각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칼렛 해링턴이라고 하고 영국에 나름 인지도 있는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고 있죠. 제 직업은 시니어 물류 컨설턴트입니다. 말만 사실 거창하지 쉽게 말해 기차와 화물이 제 시간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키도록 기획하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모형 기차 세트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그 조그만 레일을 따라 문질렀어요. 그 레일은 어릴 적 꿈을 떠올리게 했죠. 그 중에서도 미니어처 영국 증기기관차, 정확히 말하자면 유명한 플라잉 스코치맨의 완벽한 복제품은 지난 5년 동안 윌슨 앤드 브룩스 철도 컨설팅에서 제 행운의 부적 같은 존재였어요. 매일 아침 저는 그 모형을 살짝 조정하면서 반드시 동쪽을 향하게 했어요. 성공의 방향이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8살이던 시절 아버지와 함께 런던 킹스 크로스역의 계단을 올라가던 그 순간부터 철도가 제 인생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아버지는 역 관리자셨고 새벽마다 기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단순히 보러 가는 게 제 어린 시절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차륵차륵 울리는 바퀴 소리, 제동 장치가 내뿜는 증기, 그리고 각자의 목적지로 바쁘게 움직이는 승객들의 혼잡함 속에서도 느껴지는 묘한 질서감까지 전부 완벽하게 안무된 춤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32살이 된 저는 드디어 그동안 애써온 목표를 이뤘어요. 교통관리 석사 학위를 따고 수년간 직장 내에서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오며 영국 철도 업계에서 가장 어린 시니어 물류 컨설턴트 중 한 명이 됐어요. 사무실 벽에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업적이 걸려있죠. 바로 레일웨이 위클리에 실린 제 기사예요.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는 노선의 지연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한 방법에 대해 다룬 기사였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침의 얼그레이 향도 지금은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메일 내용을 4번째 읽고 있었는데도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화면에 떠있는 문장은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특별과제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기간제 파견이라뇨? 아니, 한 달이라는 시간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엄마표 요크셔 푸딩을 못 먹는다 생각하니 벌써부터 손이 떨리는데 무려 6개월이라뇨? 솔직히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이제는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회사가 나보고 스스로 그만두라고 일을 꾸민 거구나 싶었죠. 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어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분명 실수일 거야. 제가 의자에서 몸을 밀어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창가로 걸어갔죠. 창밖에 보이는 세인트 팬크라스역 선로 위로 내리는 영국의 익숙한 비는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한국이라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들고 급하게 코리언 IILWAYS라고 검색해봤어요. 화면에 뜬 이미지는 매끈하고 현대적인 기차들로 가득했는데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냥 넘겼어요. 사진이야 누구나 멋지게 찍을 수 있잖아요. 철도를 처음 만든 건 우리 영국이었어요. 우리가 최초의 증기기관차를 만들었고 최초의 철도를 깔았으며 전 세계에 제대로 된 철도 시스템을 가르쳤어요. 산업혁명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브라우저 창을 재빨리 최소화하며 말했어요. 스칼렛, 잠깐 시간 좀 있어요? 제 직속 상사인 리처드가 들어왔어요. 동그란 얼굴에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한국 관련 이메일 받겠죠? 저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꼈어요. 리처드, 이건 분명 실수예요. 제가 여기 필요하잖아요. 리버풀 노선 최적화 프로젝트도 있고. 팀 B가 그 일을 맡으면 돼요. 그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어요. 스칼렛,
이건 좌천도 아니고 벌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일을 위해 이사회가 특별히 당신을 요청했어요. 근데 왜 하필 한국이에요? 저도 모르게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더 발전된 철도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이 있잖아요. 독일이라든지 일본 아니면 프랑스라도요. 마지막 단어를 꺼내는 게 정말 쓰디썼어요. 영국인으로서 프랑스가 뭔가 가르쳐줄 게 있을 거라고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리처드는 방문객 의자에 앉으면서 빨간 넥타이를 고쳐맸어요. 그 넥타이에는 작은 기차 무늬가 들어가 있었는데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꼭 착용하곤 했죠. 지금 이 대화가 꽤 중요한 대화라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한국철도 시스템에 대해 뭘 알고 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언가를 시험하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며 조금 전에 구글에서 봤던 걸 떠올렸어요. 아마 일본 걸 그대로 베꼈겠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그들이 뭘 새롭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리처드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실망한 듯한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뭐라고 단정 지을 순 없었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반짝거리는 브로슈어를 꺼냈어요. 한국 기차가 정시 운행률이 99.9%라는 사실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장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눈을 깜빡였어요. 그 숫자가 사실일 리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성과가 좋은 노선조차도 잘해야 85% 정시 운행률을 겨우 넘기는데요. 스칼렛 리처드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장 큰 배움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해요. 당신이 영국 철도에 대해 가진 전문성이야말로 우리가 이 과제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이유예요. 새로운 시각, 다른 관점. 이걸 모험이라고 생각해봐요. 저는 다시 제 모형 플라잉 스코츠맨을 바라봤어요. 철도를 처음 접했던 어린 소녀로 돌아간 느낌이었죠. 그때의 설렘을 어딘가에 두고 잊고 산 걸까요? 비행기는 다음 주 목요일 출발이에요. 리처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가봐요. 아마 예상 밖의 걸 발견할지도 몰라요. 그가 떠난 뒤 저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차는 이미 식어서 잊혀진 지 오래였죠.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이라니. 이건 아직도 제게 맞지 않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철도 폭이 맞지 않는 선로 위를 기차가 달리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보면서 아빠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철도는 단지 선로와 기차만의 문제가 아니란다. 사랑아.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는 거고 다른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야. 어쩌면 이 과제는 제가 필요하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다리를 놓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한국 여권 소지자 승객 정책에 관한 이메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옆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죠. 그 이메일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점만 더 많아졌어요. 회사의 규칙은 저한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한국 여권을 소지한 승객이면 빈 좌석이 있을 경우 무조건 무료로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거였어요. 제가 15년 동안 영국 철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정책은 처음 봤어요. 도무지 말이 안 되네. 제가 중얼거리자 근처 동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힐끔거렸어요. 왜 특정 국적의 사람들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지?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승객 데이터를 클릭하면서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기록을 보니까 이 업그레이드 정책이 5년 동안 유지되어 왔고 그로 인해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생기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바로 그때 은발의 친절한 눈매를 가진 선배 동료 마틴이 제자리로 다가왔어요. 아마도 제가 짜증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봤는지 그가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한국 여권 정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는 아는 체하며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이건 그냥 불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 회사 고객들은 전 세계에서 오는데 왜 특정 국적만 이렇게 특별히 대우받아야 하죠? 마틴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아일라,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6년 전 일이야. 우리 중앙역이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던 때였지. 그가 잠시 말을 멈췄는데 그의 눈빛에서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내가 현장에 있었거든. 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말을 들었어요. 짜증스럽던 마음이 어느새 호기심으로 바뀌었죠. 마틴은 보통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저도 집중하게 됐어요. 비가 3일 내내 쏟아졌어.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얘기를 이어갔어요. 여간은 완전 아수라장이었지. 천장, 벽 심지어 바닥 배수구에서까지 물이 밀려들어왔어. 우리 직원들이 승객들을 대피시키려고 애썼지만 군중들이 너무 공포에 질려서 난리였어. 제가 머릿속으로 그 광경을 그려봤어요. 빅토리아 시대 건축 양식의 역사적인 역이 이제는 공포에 질린 승객들에게는 덫이 되었던 모습이요. 유리로 된 지붕에 비가 쏟아지는 소리, 질서를 유지하려고 소리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어요. 그때 우리가 비명을 들었지. 마틴이 손을 꼭 모으고 말했어요. 영국인 가족이 혼란 속에서 떨어져 버린 거야. 그 가족의 8살 난 딸 소피가 어떻게 된 건지 메인홀 반대편으로 가버렸는데 거기가 물이 가장 깊었던 곳이었어. 물살이 너무 세서 우리 직원들도 다가가지 못했어.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홍수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본 적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처에 한국 관광객들이 있었어. 마틴이 계속했어요. 주저없이 그들이 인간 사슬을 만든 거야. 10명이 서로 팔짱을 끼고 기둥에 몸을 고정하면서 물살을 거슬러 소피에게 다가가려고 했지. 물살이 너무 강해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이미 과거의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긴장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피를 구했나요? 마틴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랬어. 사슬의 맨 끝에 있던 젊은 한국 여성이 소피를 붙잡았지. 물이 소피를 휩쓸어가기 직전이었어. 그리고 나서 모두가 힘을 합쳐 서로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어. 한국 남성 중 한 명은 자신의 마른 코트를 소피에게 입혀줬고 다른 사람은 가족에게 자기 도시락을 나눠줬어. 저는 의자에 기대어 그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한국 관광객들이 어떤 인정도 원하지 않았어. 마틴이 설명했어요. 인터뷰도 보상도 다 거절했지. 그저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했어. 하지만 우리 CEO가 그들의 용기와 겸손함에 너무 감동해서 이 정책을 만든 거야. 원래는 일시적인 정책으로 시작했었지. 그런데 벌써 5년이나 지났잖아요. 제가 지적했어요. 왜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마틴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야. 한국 승객들이 우리 전체 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든. 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내 전화 울리네. 정말로 제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집으면서 저는 다시 정책 이메일을 바라봤어요. 그 정책이 새롭게 보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국 여권 정책은 단순히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린 소녀의 생명을 구했던 특별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 승객들이 제 기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왠지 모를 묘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영국 아이를 구한 이야기 감동적이긴 했죠. 하지만 우리 회사의 승급 정책은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의 구조로 영구적인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제 자신을 설득하면서 승강장에서 표를 확인하고 승객들을 자리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회사에서 새로운 여권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누군가가 정말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스캐너는 가짜 문서를 즉시 감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스캐너를 처음 사용한 날 3명의 승객이 가짜 한국 여권을 사용하려다 적발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한 명은 영국인, 다른 한 명은 미국인, 그리고 마지막은 호주인이었죠.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한국인 행세를 하려고 했는지 물어봤더니 대답이 다 비슷했어요. 한국 승객들은 항상 최고의 대우를 받잖아요. 라거나 모두가 알잖아요.
한국인들은 이 기차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는 걸 같은 말들이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가짜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적발됐어요. 마치 우리가 몰랐던 비밀스러운 시장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사람들은 한국인 승객 혜택을 받기 위해 법을 어길 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한국인 승객들에게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흉내내려고까지 하는 걸까? 새 시스템 덕분에 진짜 한국인 승객들의 행동 패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차이는 정말 명확했죠. 어느 날 아침 한 한국 가족이 기차에 탑승하는 걸 지켜봤어요. 앉기 전에 어머니가 미리 가져온 작은 천으로 좌석을 닦으시는 거예요. 좌석은 이미 깨끗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간식을 다 먹고 나자 어머니는 작은 비닐봉투에 모든 포장지를 담아서 단 하나의 부스러기도 남기지 않도록 하셨어요. 같은 날 오후에는 한 항공 노신사가 영국 여성이 짐을 올리는데 애를 먹고 있는 걸 보시더니 바로 일어나 도와주셨어요. 감사 인사를 바라거나 티를 내지도 않고 그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비슷한 배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의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인 승객들이 앉아있는 객실에서는 다른 승객들마저 목소리를 낮추고 물건을 더 조심히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마치 예의 바른 분위기가 기차 안에 파문처럼 퍼지는 것 같았죠. 청소팀 직원들도 이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청소팀장 마리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 승객들이 탔던 칸은 항상 알아볼 수 있어요. 그곳은 정말 깨끗하거든요. 가끔씩 좌석에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쪽지까지 남겨두기도 해요. 믿을 수 있나요? 청소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쪽지를 남기다니. 정말 저를 깨닫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러시아어 시간에 기차가 지연되면서 에어컨까지 고장난 날이었어요. 덥고 사람들은 빽빽하게 몰려 있었고 모두가 예민해진 상태였죠. 한 객실에서는 영국과 미국 승객들이 크게 불평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바로 옆 객실에서는 여러 한국 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승객들은 그 불편한 상황을 마치 하나의 공동체 활동으로 바꾸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종이 부채와 시원한 물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국적에 상관없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한 한국 학생은 배터리가 다 된 한 남성에게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건네줬고 한 노부인은 아이들에게 조용한 박수놀이를 가르쳐주며 시간을 보내게 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이 나눠준 물병이나 간식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한 한국 승객이 큰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객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더운 날씨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부채질하며 도와줬죠.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달 말이 되자 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승급 정책은 이제 단순히 한 번의 영웅적 행위를 보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배려와 공동체 정신이라는 문화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일이었어요. 한국 승객들은 단순히 모범적인 여행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차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새 한국 승객들이 탑승하는 날 근무하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모두의 행동이 더 나아지고 여행 자체가 더 쾌적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이제 이 정책이 더 이상 그 극적인 구조 사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매일같이 보여주는 작은 배려와 존중의 행위들이 우리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모두의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죠. 돌이켜보면 처음 이 정책에 대해 가졌던 제 반응이 부끄러웠어요. 제 선입견에 사로잡혀 이 정책이 가져올 깊은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가끔은 가장 값진 교훈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경우엔 제가 틀렸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저는 평소처럼 7호차 앞쪽에 서서 손에는 클립보드를 들고 아침 출근길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여름의 더위 때문에 모두들 더 짜증이 난 듯했고 꽉 찬 객차 속에서 에어컨도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장면이 펼쳐졌죠.
승객들은 빈 공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끼어 있었고 얼굴엔 각양각색의 불편함과 짜증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때 그녀가 눈에 들어왔어요. 파란색 인부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임신한 지 7달이나 8달쯤 된 것 같았어요.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한 손은 배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기둥을 꼭 잡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지쳐 보였어요. 저는 승객 명단을 다시 확인했고 제가 걱정했던 게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바쁜 아침 노선에서 또다시 예약 초과 문제가 생긴 거였죠. 그 순간 익숙한 불편함이 속에서 밀려왔어요. 제가 영국 철도에서 일한 지 5년이 됐는데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봐왔거든요. 상황은 늘 똑같았어요. 승객들은 갑자기 휴대폰이나 신문에 온 관심을 쏟는 것처럼 행동하고 어떻게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는 척까지 하곤 했어요. 이런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여전히 실망스럽긴 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그녀에게 제 직원 좌석을 양보하려고 움직이려던 순간 사람들 틈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였어요. 한 젊은 한국 남성이었는데 나이는 아마 2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방금 전까지 노트북으로 뭔가를 작업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망설임이나 요란함 없이 바로 자신의 물건을 챙기더니 임산부 쪽으로 다가갔어요. 자, 제자리에 앉으세요. 그는 약간 억양 있는 하지만 또렷한 영어로 말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고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 말에 임산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런던 열차에서 낯선 사람에게서 이렇게 직접적인 친절을 받는 일이 흔하지 않으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 한국 남성은 이미 그녀를 빈 좌석으로 안내해 편히 앉도록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영국인 노신사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여기요 하며 한국 남성에게 말을 건넸어요. 제자리에 앉으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보여주셨네요. 그건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 단순한 친절이 평소에 느껴지던 영국 사람들의 무뚝뚝함을 깨뜨린 거죠. 다른 승객들도 서로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한 10대는 쇼핑 가방을 든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한 사업가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남성에게 자신의 좌석을 내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열차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철저히 외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돕고 있었어요. 그 한국 남성의 단순한 행동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킨 거였어요. 그 후로도 저는 그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게 됐어요. 그는 열차 문 근처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가끔 기둥을 잡아가며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편안한 좌석과 작업 공간을 포기했음에도 후회나 불편한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그 결정에 만족한 듯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 미소를 건네며 평온해 보였어요. 그 장면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조금씩 느껴왔던 걸 그가 명확히 보여줬거든요. 한국 승객들과 다른 승객들 사이의 차이는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거나 예의를 지키는 걸 넘어서더라고요. 그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태도였어요.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려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제 어린 시절과 제가 배웠던 가치들을 떠올려 봤어요. 우리는 영국인의 예의와 품위를 자랑스러워하지만 때로는 그게 우리를 서로로부터 단절시키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침범하거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너무 조심한 나머지 누군가를 돕는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 한국 남성의 행동에는 그런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그의 행동은 주목받거나 칭찬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었죠. 그저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그의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 자연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그녀가 자리에 앉아 안정을 찾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도 뭔가가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손에 든 클립보드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자부심을 가졌던 규칙과 절차들이 한순간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더 중요한 건 방금 본 그 인간적인 연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채고 친절로 반응하는 단순한 행동 같았어요. 그날 남은 여정은 순조롭게 지나갔지만 그 아침이 남긴 여운은 오래도록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자리를 양보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친절의 연쇄 효과,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열차 가득한 낯선 사람들을 일시적이지만 진정한 공동체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죠. 철도 서비스에서 진정한 발전이란 더 빠른 열차나 더 나은 기술만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연결과 상호 배려를 키우는 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사에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 연수를 받으라는 결정은 여전히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니, 철도의 탄생지인 영국이 기껏해야 영국보다 한 세기나 뒤늦게 첫 번째 철도 노선을 만든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다는 걸까요? 저는 영국 철도 혁신에 대해 준비한 발표 자료가 든 노트북 가방을 더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들에게 철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놀란 건 공항철도였어요. 좌석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승차감이 부드러웠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속으로 이건 그냥 거칠애기지라고 생각했어요. 관광객들만 이용하는 기차는 언제나 보기 좋게 꾸며놓잖아요. 진짜 시험대는 서울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역 입구가 기차역이라기보단 우주선처럼 보였거든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매끈한 유리. 패널과 부드럽게 흐르는 푸른 불빛이 보행자들을 여러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순하고 어쩌면 오래된 느낌의 역을 기대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서울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완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고개를 돌리자 제 눈높이에서 떠있는 홀로그램 가이드가 보였어요. 간단한 손짓으로 12가지 언어 중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었고 홀로그램이 제 목적지를 물어보더니 제게 맞춘 경로를 바닥에 빛나는 화살표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조금 어리둥절한 채로 화살표를 따라가면서도 얼마나 직관적인 시스템인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매표소는 제가 고향에서 익숙한 복잡하고 정신없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긴 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대신 승객들이 우아한 곡선형 화면을 가진 키오스크 사이를 부드럽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나이 지긋하신 한국 할머니가 키오스크에 다가가는 걸 봤는데 화면이 자동으로 높이와 밝기를 조정했고 글자 크기도 커지더라고요. 게다가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이 몇 초 만에 나타나서 도와드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AI 발권 시스템을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또 다른 직원이 따뜻한 미소로 물어보며 저를 키오스크로 안내했어요. 손바닥을 생체 인식 스캐너에 올려놓자 시스템이 저를 외국인 방문객으로 인식하고 영어로 전환되더라고요. 몇 초 만에 제가 받을 연수 프로그램 세부 사항을 조회해서 향후 2주간 사용할 승차권을 발급해줬어요. 심지어 일정에 변경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예비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영국이었다면 이 작업을 끝내는데 최소 20분은 걸리고 여러 양식을 작성해야 했을 거예요.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영국역에서 흔히 보던 바람이 휘몰아치는 메마른 공간 대신 이곳은 스마트 글라스 창문이 햇빛에 따라 자동으로 색조를 조정하는 쾌적한 온도 조절 환경이었어요. 벽을 따라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실시간 열차 위치, 날씨 정보, 그리고 역 내부와 외부의 공기 질까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열차 그 자체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고속열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상한 점 하나를 깨달았어요. 열차가 다가올 때 그 흔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열차는 공기를 가르며 물속을 헤엄치는 돌고래처럼 조용히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문은 승강장 안전문과 완벽히 맞춰 열렸고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열차 내부는 디자인의 정수 그 자체였어요. 좌석은 자동으로 탑승객의 키와 선호하는 앉은 자세에 맞게 조정되었고 작은 화면에는 개인화된 여행 정보가 표시됐어요. 창문은 간단히 두드리기만 하면
엔터테인먼트 화면으로 전환되더라고요. 바닥 난방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된 바로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 덕분에 영국에서 흔히 쓰는 머리 위에서 나오는 따가운 히터 바람 없이도 승객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세심한 배려였어요. 각 객차에는 응급 탈의실로 변환 가능한 작은 공간이 있었고 기본 의류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게 왜 있는지 물어봤더니 갑작스러운 비를 맞거나 예기치 못한 회의를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를 대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뭐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생각해 놓은 게 놀라웠어요. 직원 시설은 더 놀라웠어요. 영국에서 흔히 보던 비좁고 칙칙한 휴게실과는 달리 한국 철도 직원들은 자신의 복지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누리고 있었어요. 생체 인식 스캐너가 보안을 책임지면서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할 수 있는 카드키를 대체하고 있었어요. 각 방의 공기는 끊임없이 모니터링되고 정화되었고 온도도 자동으로 조절돼서 최적의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통제센터에 서서 AI 시스템이 어떻게 지연을 예측하고 사전에 방지하는지 지켜봤어요. 정비 로봇들은 밤에 선로를 누비며 작은 문제들을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감지하고 수리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완벽히 협력하고 있었어요. 서울역에서의 첫날이 끝날 무렵 저는 노트북에 기록할 내용을 미처 다 적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영국 철도에 대해 발표하려고 준비했던 자료는 가방 속에서 잊혀진 채였고 대신 제가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한 관찰과 아이디어로 페이지를 가득 채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히 현대적인 철도 시스템이 아니라 이미 완벽히 작동하고 있는 철도의 미래였어요. 벤치에 앉아 승객들의 일정한 흐름을 바라보던 저는 바닥을 조용히 청소하는 작은 로봇 하나를 발견했어요. 로봇은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누군가 지나가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듯 행동했어요. 기계조차도 예의를 갖추고 있는 이곳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서울역은 단순히 제가 틀렸음을 증명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가능성을 눈앞에 펼쳐 보였죠. 서울역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날 아침, 저는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이 분홍색과 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일출을 보며 서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게 진짜 이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 저는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코를 하늘로 치켜들고 이 문을 지나며 배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웠어요. 철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요. 아이라 씨라고 한국 멘토인 김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이제 익숙해진 정중한 호칭으로요. 그분은 파란색 선물 가방을 들고 서둘러 제 쪽으로 오셨죠. 그냥 보내드릴 순 없죠. 제대로 인사해야죠. 그 가방 안에는 KTX 모델이 들어있었어요. 한국의 고속철도를 상징하는 멋진 기념품이었죠. 그걸 들고 있는데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졌던 고정관념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대로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김 선생님은 제 한국식 인사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분은 한국 철도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거든요. 매번 친절하게 알려주시면서 제가 무지하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셨던 그분의 배려가 떠올랐어요. 그날 오후 제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라 서울이라는 도시를 내려다볼 때 이제 서울은 지도 위의 점 하나가 아니었어요. 배움과 성장 그리고 따뜻함과 혁신을 담고 있는 곳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동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떠오른 건 지연을 미리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놀라운 AI 시스템이었어요. 마치 모든 기차, 선로, 역을 감시하는 똑똑한 두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플랫폼을 돌아다니며 위험한 야간 노동 없이도
모든 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소 로봇들도요. 그런데 저를 감동시킨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역장부터 청소 직원까지 모두가 협력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그건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공유하는 집처럼 철도를 여긴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였어요. 또 한 사람, 젊은 엔지니어 진호가 떠올랐어요. 그는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어르신들이 티켓 기계를 사용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의 업무에 포함된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 할머니라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잖아요. 라고 대답했죠. 영국 철도는 역사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증기기관차를 발명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철도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발전시켰어요. 그들의 기차는 단순히 사람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고 환경을 생각하며 사람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비행기가 중국 상공을 지나갈 때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건 기술적인 문서였지만 제가 쓰고 있는 내용은 훨씬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변해가더라고요. 어떤 날은 역 청소부가 길을 잃은 아이를 도와주는 모습을 봤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정성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또 러시아어에도 아무런 지시 없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는 승객들 이야기도 적었죠. 물론 AI 시스템이나 스마트 환기 시스템, 안전을 책임지는 자동 플랫폼 문 같은 최첨단 기술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했어요. 하지만 한국 철도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기술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배려, 승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모두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자부심을 가지는 모습이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제 동료들은 저의 변화를 보고 놀랐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는 영국이 최고라고 확신했던 제가 이제는 겸손하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게 된 거죠. 회의 중에 제가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더라고요 라든지 이 한국식 접근법을 고려해 볼까요? 라고 말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몇몇 동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저처럼요. 하지만 서울역 운영 영상을 보여줬을 때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한국의 혁신을 우리의 환경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KTX 모델이 놓여 있어요. 매일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예요. 가끔 일이 어려울 때 그걸 바라보며 서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해요. 그러면 대부분 기술적인 해결책 이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고려할지를 떠올리게 돼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직업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놨어요. 저는 진정한 진보란 단순히 앞선 기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데서 온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은 철도 시스템이 단순한 선로와 기차가 아니라 사회의 최고 가치를 반영하는 것임을 보여줬어요. 이제 누군가 개발도상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그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아요. 제가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혁신이 온다는 걸 보여준 나라에 대해요. 효율성과 친절함이 공존할 수 있음을 가르쳐준 사람들에 대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그 틀림이 어떻게 제게 가장 중요한 배움이 되었는지를요. 지난주 저는 한국철도와의 장기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제안을 이사회에 제출했어요. 답을 기다리며 기억나는 몇 가지 한국어 표현을 연습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저를 완전히 변화시킨 그 나라로 돌아갈 기회가 오길 바라면서요.